개인적으로 소설 강의는 제가 제일 즐겨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강의와 다르게 굳이 얘기한다면 제일 할 말이 많은 이제 소설이 말을 이렇게 좀 불러내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학이라고 하는 게 모든 예술들이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소설은 제가 즐겨하는 그런 강의이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제 자신의 생각을 다른 뭐라 그럴까요? 사유를 하는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테네 스터디만 해도 제가 소설에 대해서 강의한 거가 아마 2개인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그 강의를 조금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제가 소설을 이제 읽으면서 대강 이제 어떠한 그런 스타일로 이제 강의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짐작은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늘상 제 방식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해진 이제 담론의 영역이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소위 이제 문학 비평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또 이제 문학에 대한 취향이 계신 분들이 서로 소설을 읽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어떤 그런 범주가 주어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걸 굳이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소설을 제 식으로 좀 얘기하면 소설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이야기의 규범성 같은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소설이야말로 모든 규범성을 떠나서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그 언어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동기부여하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첫 시간이라서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몇 가지보다도 2-5가지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 소설을 이제 읽으면서 함께 얘기하면서 어떤 그런 매번 얘기합니다만은 어떤 보편적 그런 그 독서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작품을 읽고 그리고 내가 읽은 어떤 그런 익샘플을 이 소설은 나는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익샘플을 이제 제공해서 소개할 뿐이고, 그래서 그러한 익샘플을 이제 경험으로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독서가 이어지기를 이제 바라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소설 읽기란 다른 독서, 뭐 철학서나 아니면 이론서 이런 것들하고 독서의 그 뭔가 성격이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을 읽는 독서는 연애하고 좀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애는 말하자면 내밀성의 관계예요. 내밀성의 관계. 그래서 당신과 너와 나의 그러한 그 관계가 바로 인티머시죠. 그래서 그런 그 내밀성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소설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소설과 나의 어떤 내밀성의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소설적 독서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이제 뭐 이론서나 철학서는 그 보편적 범주가 있고 또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애하듯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좀 힘들다면 소설은 그야말로 우리가 연애하는 것처럼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너와 나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독서 영역에서는 독서의 경험들이 무수하고 그리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마다 이제 사적일 수 있는 그리고 사적인 결과들이 얻어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적인 결과들이 얻어진다고 하는 것은 2가지 조건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텍스트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분명히 이제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름 아닌 읽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경험 그리고 자기의 사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경험의 영역을 이제 바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설의 독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체로 우리가 이제 소설을 읽든 아니면 독서 자체가 그렇지만 교육은 독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독서법을 배우면서 다들 대학교까지들 다 졸업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들 책은 어떻게 읽는 거다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게 우리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읽기라고 하는 그것이 일정 부분 이제 회로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내밀한 독서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이제 부끄러워하는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요? 독서의 도덕성에 많이 이제 물들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면서 무엇보다 그런 독서의 도덕성을 좀 해체하고자 하는 그런 독서를 좀 제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반적으로 말해지고 있는 소설 읽기라든지 소설 읽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대체로 소설을 읽고 나서 얻어내고 있는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그런 방식으로 읽혀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도 많은 부분 이제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는 그래서 제 개인의 독서의 결과인 그런 것들을 아마 소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한번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경험을 좀 반추하면서 자신만의 이제 그런 독서를 한번 진행하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훈련이라면 좀 우습지만 그런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아마 이 강의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덕목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이제 덕목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어디서나 소설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그 어떠한 좋은 강의나 뛰어난 강의도 그 텍스트 자체를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읽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면서 동시에 덕목이 함께 읽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8편의 작품을 제공을 이제 했지만 그렇게 길지도 않거니와 대체로 200페이지 정도에서 넘나드는 아마 그런 작품들인데 그래서 반드시 말하자면 함께 이제 읽는 그런 기회로 이제 삼으시기 바라고요. 또 때때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 보게 되면 오늘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문장들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표현들 이런 것들 나아가서는 단어들 하나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컨텍스트도 중요하지만 그 컨텍스트에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그 컨텍스트를 전체적으로 이제 대신하는 지나가는 듯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읽기 나름으로는 결정적인 이제 요소가 되고 있는 하나의 문장 아니면 하나의 단어 이런 것들을 저는 자주 집어내고 또 그런 것들을 제 얘기에 하나의 이제 징표로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함께 이제 읽을 때에만 우리가 함께 이제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읽으십시오. 꼭 읽으시고요. 그리고 저는 얘기꾼도 아니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얘기 듣겠다 이렇게 하시면 다른 거 이론이나 철학은 이렇게 그냥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정보도 되고 지식도 되지만 소설의 독서는 경험입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에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은 절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유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또는 읽어야 한다. 소설 강의할 때마다 학점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험 봐가지고 반드시 읽어오게. 그래서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울분이라고 하는 이 미국 소설이죠.
이 필립 로스라고 하는,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자에 번역된 거고, 이 책이 쓰여진 것은 2008년으로 발간된 건 200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작품이고, 그리고 필립 로스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썼습니다만은 이제 거의 말년의 시기에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필립 로스의 특성도 가장 잘 드러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필립 로스의 그 문제의식도 이제 가장 말하자면 이제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작품은 어떻게 읽을 것이냐, 뭐 다양해요. 많이 다른 식으로 많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대학생 되시는 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오늘 요즘 보게 되면 이상하게 이제 청춘 담론들이 이제 그 회자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청춘들을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너나 나나 뭐 청춘은 아프다, 화난다, 무슨 뭐 어쩐다 저쩐다 그래서 다 정의를 내리면서 온통 청춘들 얘기하고 야단인데 청춘이 시장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작품을 제 개인적으로 이 청춘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한번 수렴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 문제 의식이 저는 뭐 청춘을 지난 지 오래됐습니다만, 그러나 과연 이 청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관계망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세대 간 갈등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와 그리고 이제 청춘 세대 간의 관계망, 그리고 그 안에 끼어 들어가 있는, 저는 아주 그 기성세대와 그리고 새로운 세대, 하나의 그런 역사는, 그리고 자연은 끊임없이 새로운, 이제 저는 오늘 테마를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섬뜩할 수는 있겠지만, 이 소설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피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피들을 이제 뭐랍니까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청춘의 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청춘의 피는 바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아주 큰 범주에서 보게 되면, 대담론적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단순히 사회적으로, 한 시대적으로, 한 사회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문명사적으로, 아니면 역사적으로, 인류사적으로 한 번도 제가 볼 때 이 새로운 피는 그 새로운 피 자신의 꿈을 이루어 본 적이 없다. 그게 청춘의 딜레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성세대는 언제나 이 새로운 피를 제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피갈이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문제이고, 이 피갈이 속에서 이 청춘이라고 하는 이 피는 이제 어떠한 그런 말하자면 어떤 그런 그 흐름의 회로를 이제 갖게 되는가. 울분이라고 indignation, 울분이라고 하는 거 제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 작품에 맞추어서 저는 그걸 울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응혈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응혈. 피가 뭉쳐 있어요. 땅땅하게. 흘러야 되는 것들이 못 흐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울분이 뭐 딴 거겠어요? 이게 응혈된 게 터지면 이제 그게 이제 울분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제 응혈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이제 이 작품에서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 청춘과 연결하면 아주 고래로 청춘의 피는 응혈 상태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방혈돼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가 해방되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테마가 이 응혈과 방혈의 어떤 그런 그 뭐 변증법이면 변증법이고, 아니면 역설이면 역설이 이 작품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말해지지 않은 채로 말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를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뭐 제 테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에도 적어놨지만 이제 하나의 테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텐데, 그래서 이 필립 로스의 울분은 이 청춘이란 뭐냐, 그리고 오늘날 뭐 미국 문제지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소위
말하자면 이 청춘의 피해 문제, 이 문제는 어쩌면 자본주의하고도 깊이 관련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우리 시대 여러분들 별로 응혈돼 있습니까? 아니면 멍든 데 없으세요? 예? 그냥 다 편합니까? 피가 제대로 도십니까?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 좀 단어가 굉장히 레디컬하긴 하지만 여기 뭐 근본적으로 도살장 얘기 나오잖아요. 그쵸? 말하자면 뭐 저게 누구지요? 그래서 아간벤 같은 사람은 이제 현대 사회는 이제 수용소다, 뭐 아우슈비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굳이 얘기하면 필립 로스는 소위 미국 사회를 얘기하지만 미국 사회는 일종의 도살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도살장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지금 마커스잖아요. 그렇죠? 청춘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아주 레디컬한 그런 분노가 이제 사실은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전제로 삼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반부에는 제 테마를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 울분이라는 작품 그리고 필립 로스라고 하는 이 작가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작품을 이제 읽을 경우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필립 로스라는 그 작가 제가 알기로는 번역되어 있는 게 에브리맨이 있고 그건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었었어요. 제가 한번 강의를 여기서 했었나 안 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에브리맨이라고 그래서 노년이 테마입니다. 노년. 근데 울분은 이게 이제 청춘의 테마예요. 그렇지만 공이 그 안에 이제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 필립 로스적인 어떤 문제 의식은 제가 볼 때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휴먼 스테인이라고 해서 그것도 당연스럽게 미국 사회에 왜곡된 자기 기만적이고 그리고 허위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소위 미국 부르주아 사회, 중산층 사회를 이제 그 병리적 현상이나 아니면 그런 퇴행적인 그런 운명성 같은 것들을 이제 일궈대고 있는 그런 좀 두꺼운 책이죠.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울본이라는 작품 아마 세 작품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정보에 의하면 저는 그 중에서 휴먼 스테이는 지금 읽다가 중단한 상태고 길어서 강의를 위해서 꼼꼼하게 읽은 이제 작품은 그 에브리맨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인디그네이션, 울분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조금 이따 좀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필립 로스에 대해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작가고 지금 미국 문학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제 2차 문헌 같은 것들도 좀 보고 그런 결과에 의하면 일단 여기서 아시겠지만 이 작품을 소위 큰 뿌리 깊은 서구 사회의 그 뭡니까 뭐라 그럴까요? 반목의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이 종교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대교하고 그리고 기독교하고 그래서 지금 이 주인공 마커스의 출신이 뭡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나가는 세상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기독교 도덕이나 아니면 기독교 윤리나 아니면 기독교 가치가 자리 잡고 있는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커스 아들을 내보내면 죽을지도 모른다. 저기 순 악마들만 사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발언은 아들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지만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언술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위 말하자면은 나중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잊지도 않은 것을 그 안에서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뭐 이러고 하늘에 계신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 못 견디겠다. 지금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건 이제 메시아 문제죠. 그래서 유대교는 메시아 같은 거 온 적도 없고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상은 뭐냐면 악마 세상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기를 어디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에샤톨로기 종말론적으로 이제 그 바라보게 되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세상은 비록 죄를 이제 짓기는 했으나 그러나 구원되었고 그래서 이제 참회만 하게 되면 곧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관의 충돌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작품에서 우리가 종교적 관점에서 읽어낸다면, 퍼스펙티브를 그쪽으로 가지고 읽는다면 그 오래된 충돌의 결과들로 읽어낼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은 충분히. 그래서 그러한 어쨌든 유대 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뭐 두 번의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한 번은 1959년부터 63년까지 마가렛 마틴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에브리맨을 보게 되면 그 노년의 남자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자신의 여성 편력들을 이제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얘기되는데, 그 중에 한 여자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성성을 가졌던 여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인데, 그러나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일찍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5년 소위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연극 배우라고, 영화 배우인가 연극 배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클레어 블룸이다라고 하는 이런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하고 이제 동거를 하고 1975년에서 90년까지 15년을 동거 생활을 했습니다. 1990년부터 90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냥 살지 뭐 그때 가서 또 결혼한지 왜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은 다른 건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건데 아니나 다를까 4년 뒤에 이혼합니다. 그래서 1994년에 이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더 재밌어요. 그래서 이 클레어 블룸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그 이혼하고 나서 바로 이 필립 로스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마초라고 이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책을 하나 내게 됩니다. Living a Doll's House입니다. 인형의 집을 떠나면서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인형의 집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 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그런 내용이 이미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 사람이 마초인가, 그리고 얼마나 이게 남성 지배주의적인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여자를 인형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그래서 난 못 참고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런 책을 이제 썼습니다. 대단히 이제 일종의 고발주의적인 그런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곧장 이후에 이 필립 로스가 책 한 권을 씁니다. 그 책 이름이 My Husband, the Communist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내 남편은 커뮤니스트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결국 이제 클레라 블룸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공격하고 있는 자기 그 소위 그 필립 로스의 자신의 모습은 그 미국 사회가 보편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무엇이냐 하면 소위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좀 도덕적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클레어 블룸이 가지고 있는 필립 로스에 대한 자신에 대한 불만은 그 여자가 말하자면 반공 이데올로기적으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을 커뮤니스트로 봤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이제 소설로 써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밌는 얘기긴 하지만 이게 재밌는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필립 로스가 끊임없이 사실은 이제 비판하고 있는 미국 사회, 그래서 미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여기도 보게 되면 1950년대 아닙니까? 1950년대가 뭡니까? 그 유명한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메카시 선풍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온통 야단 법석을 떨었던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시대가 지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사실 그래서 필립 로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레디컬한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어떤 의미에서 사회 소설을 이제 쓴다고 볼 수 있어요. 나긋나긋하고, 뭐 메타포나 즐기고,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연애의 어떤 뉘앙스나 얘기하고 그런 소설이 아니죠. 전면적인 미국 사회에 대한 이제 그런 비판이 근본적으로 이 필립 로스의 문학 세계인데, 그러한 그 관점이 이미 이제 필립 로스가 자기 헤어진 그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점으로 대충 뭐 그 정도만 뭐 이것저것 뭐 상을 많이 탔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상을 이렇게 많이 타는가, 퓰리처 상도 타고 뭐 그래서 다 알겠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작가의 문학 세계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할 경우 조금 이제 얘기를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핏줄과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사적인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경험들이 작품 속에 결혼이 결국 파탄나게 된 것은 어떤 사적인 문제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필립 로스에게 미국의 공적인 상황 이것들이 사적인 영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적인 영역에서 이 공적인 갈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사실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사회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뭐 작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필립 로스의 문학 세계 뭐 독서가 2번밖에 안 이루어져서 그렇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에브리맨하고 그리고 올본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이제 독서 체험이 있다면 저는 그 필립 로스를 이렇게 읽으면 근본적으로 장인성을 생각하게 돼요. 정말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숙련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장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숙련 과정을 거쳐서 더 이상 무슨 의도나 목적이나 이러한 뭡니까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거의 무의도적으로 이제 쓰여지는 그런 글들이 빼어난 글들이 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어떤 참으로 뭐 얻어내기 힘든 그러한 그 결과라고 본다면 많은 작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장인적이다, 애써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또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작품의 작품성이라는 말을 별로 쓰고 싶진 않지만 작품의 어떤 그런 격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럴 경우 저는 이제 그 작품을 장인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뭘 두고 장인성이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이게 소설의 영역이에요. 소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 장인성은 뭘까? 뭐 어떤 걸 충족시켜야지만 장인성이라는 그런 말하자면 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하면 전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봅니다. 당연스럽게 하나는 이제 주제의식이에요. 주제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의식은 당연스럽게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의식은 우리가 어떤 그런 보편적 담론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러한 담론의 영역에서는 당연스럽게 그 안에도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담론은 문제의식이 없으면 그건 뭐 수다예요. 그래서 토론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수다지. 그게 무슨 담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식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 다른 담론에서는 이 문제의식이 이제 보편적 어떤 문제의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